안녕하세요. 소비자가 멍청할수록 자동차 메이커는 좋아합니다. 똑똑해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연료 절감기 업체, 또 연료 첨가제, 오일 첨가제,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정비업체. 좋아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똑똑해지면 바보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기꾼이 돈 벌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안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시는 분들, 하나를 아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요, 어렵게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서 관리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연비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 운전자들보다 연비를 20%, 30% 이렇게 향상 시키면 운전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연비를 올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연비가 나빠졌을 때 연료를 많이 먹습니다.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열 발생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진 수명은 줄어듭니다. 이런 논리예요. 간단해요. 자, 왜 이럴까? 엔진이 열을 받으면, 과열 현상이 많이 생기면 엔진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유로6 엔진들 엔진 헤더 클레이 가고 또 변형이 오고 합니다. 엔진 블록요, 이것도 터집니다. 왜? 유로3, 유로4, 유로5, 유로6 이런 단계로 올라오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 블록 설계가 유로6에 맞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열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실린더 라이너, 이 부분요, 열이 발생하면 상사점 부근에서 실린더 라이너가 타원형으로 마모됩니다. 타원형으로 마모되면 어떨까요? 출력이 떨어지죠. 자, 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연료를 더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피스톤은 열이 많이 발생하면 녹습니다. 그러면 변형이 오죠. 변형이 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비가 또 안 좋아지고 피스톤이 라이너에 끼어서 물게 됩니다. 자, 연료 많이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피스톤이 라이너를 물게 된다 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캠샤프트에 무리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출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출력이 저하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운전자는 기름을 더 넣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출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이 더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열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온도가 80도다, 90도다, 100도다 이렇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오일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오일 교환 주기도 빨라지죠. 오일을 제때 안 갈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모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자, 오일 상태가 안 좋으면 터보 수명도 줄어듭니다. 왜? 엔진 오일로 터보 회전하는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 공급되는데, 정상적인 오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점도가 떨어진
오일을 공급한다 하면 터보 수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피스톤과 라이너 사이에 블로바이 가스, 이 가스가 셉니다. 그러면 오일 전기가 다시 터보를 거쳐서 오일 전기가 또 흡입구로 가지 않습니까? 흡입구로 가면 인터쿨러 안에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쿨러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공기를 냉각시키는 인터쿨러 역할을 방해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엔진 효율이 더 나빠지니까 또 연료를 운전자는 더 분사를 하게 만들겠죠. 더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엔진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어링 한다 그러죠. 피스톤 바꾸고 라인을 바꾸고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돌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 엔진 상태가 좋지 않다. 크랭크 축을 감싸고 있는 메탈 베어링, 이것도 타원형으로 마모가 됩니다. 크랭크 축도 타원형으로 마모됩니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연비 하나 떨어졌는데 연료 조금 더 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열 발생량이 많아지면 이런 모든 부품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엔진의 수명도 단축됩니다. 연료 많이 쓰죠. 뭐 돈 얼마 안 되죠. 화물차 하시면 한 달에 500만원 쓴다 하면 한 달에 뭐 400만원 써도 되는데 500만원 쓴다. 그러면 연료비 돈 100만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수적인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엔진 수명 단축되고 헤더, 클렉이나 변형이 올 수 있고 엔진 물로 깨질 수도 있고 클렉 갈 수도 있고 라이너 마모, 편마모 일어나고 피스톤 녹을 수 있고 캠샤프트 정상적으로 마모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출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매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오일 수명 단축되고 터보 수명 단축되고 인터쿨러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엔진 보링 주기가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메탈 베어링 편마모 일어나고 크랭크 쪽 편마모 일어나면 엔진 부조 현상이 이어진다는 거 시끄럽게 된다는 거 블로바이 가스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블로바이 가스가 나왔을 때 블로바이 가스 필터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필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이 더 증가하겠죠. 압이 증가하면서 이 압 때문에 결국은 블록도 깨지고 헤더도 깨지고 합니다. 좋은 건 뭐가 있습니까? 연비 하나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연료비 조금 더 쓰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죠. 그 뒷부분을 보세요. 열 발생하면 모든 수명들이 다 떨어집니다. 좋을까요? 자, 연비가 떨어지면 연료를 많이 쓰는데 매연 안 놓을까요? 매연 놓겠죠. 열 발생량 높아지겠죠. 그러면 EGR이 좋습니까? 안 좋겠죠. EGR 속으로 카본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력이 또 더 떨어집니다. 자, 카본이 많이 생기면 디페퍼 껌댕이가 많이 쌓이겠죠. 껌댕이 많이 쌓이면 출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디페퍼 속에 남아있는 껌댕이를 태우기 위해서 또 기름을 또 분사를 하겠죠. 자,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SCR에서 질소산화물 또 태워줘야 되니까 요소수를 또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운전자가요,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 연비 운전을 못한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진다 하면 타이어 수명도 떨어집니다. 타이어가 많이 낡아요. 이까지 이유 모르시겠죠? 운전을 못하면 당연히 타이어 마모도도 커집니다. 정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비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들요, 고장이 빨리 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비비 늘어납니다. 자,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전운전과 이어지는데 안전운전과 이어지면 사고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물차 하시는 분 사고 한 방 나면 그냥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연비운전이 방어운전이 되고 안전운전이 되고 사고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 동력전달 체계요. 미션이라는 게 있죠. 변속을 해주고 또 감속도 하기 위해서 리타더도 쓰죠. 브레이크 패드도 쓰죠. 자, 연비가 나쁘면 미션에 충격이 갑니다. 왜일까요? 모르니까요. 운전을 못하면 미션에도 충격이 가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션 오일 온도도 올라갑니다. 오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션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미션 오일 온도 낮게 써야 되죠. 리타드요? 리타드 수명도 단축됩니다. 자, 운전 못하는 사람이 브레이크 많이 쓰게 되죠. 풋브레이크도 쓰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수명도 단축됩니다. 라이닝요, 드럼요, 수명 다 단축됩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 산업에서 운전자가 연비를 올렸을 때 이 관련 업체들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정상적으로 연비 올리려고 그러면 똑똑해야 되겠죠. 운전자가 많이 알면 알수록 관련 산업에 있는 사람들, 연료 절감기 업체, 첨가제 업체, 오일 첨가제, 연료 첨가제, 또 냉각수 첨가제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요, 사기 못 칩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이런 관련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치 아파져요. 만약에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제조해서 팝니다. 한 5년만 쓰면 좋겠다, 10년만 좀 쓰면 좋겠다 생각하고 생산해서 내는데 연비를 올려서 이런 수명들을 다 늘려가지고 20년 쓴다 하면 자동차 회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안 돼요. 고장 안 나면. 그래서 고장이 빨리 나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고장 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이 안 나면 이 관련 업체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 뭐 정비업체, 이런 관련 부품업체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충분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벤처사에서 운전을 잘 하시는 분, 국내 벤처 연비왕 운전 실생활 연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백업받은 자료입니다. 자, 이 백업받은 자료를 보시면 백업 장치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느냐, 자, 수집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냈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소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BCT 차량으로 480마력 생활연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936.7km 운행했을 때 100km당 20.7리터를 사용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 실생활 연비예요. BCT 아시잖아요. 컴프레셔 돌리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백업 장치를 달한 것은 90시간 32분 34초입니다. 운행한 시간은 86시간 21분 03초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시간은 5시간 41분 10초입니다. 자, 이 크루즈 컨트롤 BCT 특성이 있기 때문에 컴프레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실제 운행 연비로는 연비가 5km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지나고 그 뒤에 월간 연비 5km 이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최고 연비가 아닌 상태예요.
최고 연비가 아닌 상태에서 연비가 100km당 20.7리터 BCT 가지고, 그것도 일반 운전자들이 연비 내기 힘들다 하는 벤처 차량으로 이렇게 연비를 낸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엔진 크랭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165회입니다. 936.7km 운행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기어 체인지 변속이죠. 변속은 5847, 이만큼 변속했다는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 5단, 12단 이렇게 올리고 또 내리고 올리고 이런 과정에 5847번을 했다. 그리고 100km당 129번을 변속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죠? 이 데이터는 거짓말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추출해간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운전자들이 모르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비를 5km로 냈을 때 어떤 조건이었느냐? 외기 온도는 21도, 흡기 온도는 25도, 그리고 연료 공급 온도는 70도, 냉각수 온도는 80도, 엔진 오일 온도는 87도. 그래서 냉각수 온도와 엔진 오일 온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엔진 오일 온도가 80도일 때하고 90도일 때 이 차이는 수명이 2배 차이 납니다. 엔진 오일 온도가 90도 밑으로 들어와 있다 하면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온도가 낮게 될까? 엔진 오일 온도가 왜 90도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연비가 높으면 연료를 적게 쓰기 때문에 똑같은 주행거리에서 엔진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도 낮아져가 있고 엔진 오일 온도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리타드 워터 뭡니까? 냉각수 온도하고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80도 유지되가 있죠. 리타드 온도 얼마입니까? 리타드 오일 온도는 70도입니다. 그럼 미션 오일 자체도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오일 수명이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현상 맞죠? 그럼 이 해당 차량은 트림 연비하고 이런 데이터 연비하고 같으냐? 같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데이터를 백업받기 위해서 미리 다 사전 작업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실질적으로 계기판을 한번 보자고요. 자, 계기판을 보면 415.5km입니다. 8시간 25분 운행했고 평균 속도 49.3km, 100km당 20.2리터를 사용했다. 이 트릭 컴퓨터입니다. 자, 메이커에서 그대로 속임수 없이 세팅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415인데 두 바퀴 돌리면 어떻습니까? 930km가 넘죠? 그러면 이 차가 차고지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점검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936k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왜 공개 안 할까요?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요, 모든 부품들 또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쓰면 차를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연비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운전자가 실제로 연비 좋으면 도움이 될까요? 차 너무 오래 써버리면 재구매를 안 하는데 10년에 차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20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메이커에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차 못 팔아먹잖아. 그래서 다른 메이커보다 약간 좋다 정도까지만 넘어가야지 더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
벤처 가지고 BCT 가지고 월간 연비 5km 탄다. 설마 거짓말 이렇게 사기다 이렇게 하겠죠. 사실이면 연비 운전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덕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 월간 연비 5km 타는 사람 어떻게 탈까? 이 부분 궁금하죠? 기록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나도 5km 탈 수 있다. 해보시라고 하면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운행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연비 5km, 월간 연비 5km 이상 타시는 분 운행 패턴입니다. 이게 화면이 있죠. 제일 왼쪽 상단에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연료량 있지 않습니까? 7595 있죠. 그러면 7595cc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8917, 그 다음에 15056. 요거는 cc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리터, 19리터, 21리터, 24리터, 또 24리터, 27리터, 31리터, 33리터, 34리터, 36리터, 38리터, 39리터, 41리터, 44리터, 46리터, 46리터 이런 순서대로 운행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사진을 찍었는데 까만색 그래프가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10분간의 운행 기록을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자, 10분 동안 연료 분사량 균일하게 갔죠. 쉽습니까? 일반 운전자 못해요. 모르니까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비를 이렇게 개발해서 운전자를 교육시키는 장비입니다. 모니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면 연비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연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래 200호 연비항 도전하시는 분, 볼보 연비항 도전하시는 분 모니터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분들요, 광양에서 운행하시는 분 이렇게 타면 연비 5km 된다는 거 아십니다. 며칠 전에 볼보 540 타신 분 이렇게 타면 연비 나온다는 거 아십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차 엔진 특성을 알아야 되고 도로구배도 파악해야 되고 또 교통흐름도 확인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도로구배도 녹여야 됩니다. 이 모니터 안에다가. 힘들죠? 힘든데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해요. 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 나는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장비 붙여가지고 딱 하는 순간에요, 운전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연비항 정도 하는 사람들만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벤처요, BCT 가지고 자, 못하는 사람 편도 운행이다 하더라도 3km, 3.2km, 3.5km 이라고 있습니다. 잘 타는 사람 5km 탑니다. 장비 부치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타는 방법을 배우면 연비를 5km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km도 못 만들면서 잘 탄다고요? 그 개찐 또 찐들 합쳐가지고 그 속에서는 잘 탄다 하겠죠. 다른 사람 3.123 탈 때 자기는 3.789 이래 탄다. 그럼 목에 힘주고 다니겠죠. 진실을 보시라고. 이렇게 타시면 5km를 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면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알면 큰 소리 못 칩니다. 자, 이렇게 운행했을 때 엔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벤처사에서 백업받은 자료, 이것을 통계를 낸 겁니다. 자, 연료온도요. 보시면 60에서 65도, 70에서 75도, 80에서 85도 이 분포도가 있죠. 그러면
70도 부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에버리지가 70도로 나오는 거예요. 연료 온도가. 그러면 흡기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흡기 온도, 자, 20에서 25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온도 높은 거는 좀 작죠. 자, 20에서 25도,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냉각수 온도입니다. 냉각수 온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0에서 85도가 가장 많죠. 100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90도 넘어갑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70에서 75도, 80도, 80에서 85도 이런 부분이 많죠.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과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연비를 5kg 만들면 냉각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자, 연비 운전을 하면 엔진 냉각수 온도도 관리가 된다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온도를 보세요. 엔진 오일 온도를 보면, 자, 엔진 오일 온도를 보시면 80에서 85도, 85도에서 90도, 90도에서 95도인데 85도에서 90도가 가장 많죠. 엔진 오일을 오래 쓴다는 거예요. 수명 짧게 쓰는 게 아니고 길게 쓰는 거예요. 자, 열 하나입니다. 열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냉각수 온도하고 엔진 오일 온도하고 다른 겁니다. 자, 엔진 오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자, 인위적으로 오일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운전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바꿀 거냐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나온 기술, 그 기술을 최대한 운전자가 똑똑한 상태에서 활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가 되면 매연 발생이 줄어듭니다. 출력 향상됩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운전자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연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연비 운전도요, 무식하게 저속으로 가면서 오르막길에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부럭부럭부럭 하면서 그렇게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연비만 뽑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하고 비슷한 속도로 가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부드럽게 타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출력도 향상되고 엔진 길들이기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화물차들 기어다니면 연비 잘 논다, 엔진이 부사지든 말든 막 보락보락 하고 댕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멍청해야 됩니다. 멍청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야 자동차 메이커도 돈을 벌 수 있고, 엔진 오일 업체도 먹고 살 수 있고, 첨가제 업체도 먹고 살 수 있고, 연료 첨가제 업체, 오일 첨가제 업체, 냉각수 첨가제 업체, 이런 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똑똑해지면 그 사람들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또 그 와중에요, 연료 절감기 업체 있죠. 많은 업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속여서 기망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할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건드려가지고 해서 연비 올린다? 1%, 2% 쉽지 않아요. 그 1%, 2%를 가지고 수백만 원씩 땡겨낸다. 돈을 번다. 당신을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연비를 올리면 완전연소 된다. 완전연소라는 거 없습니다. 연비를 올리면 연료 이용 효율, 또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매연이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봅시다. 결과치를 봐야
이런 단계별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야로 접근해야 될 거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결과치 한번 봅시다.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인천 99와 908 BCT 차량입니다. 차 번호 보세요. 908 되어 있죠. 자, 차대 번호도 있고 차명 벤츠입니다. 차종 특수영업용인데 BCT죠. 연료 경유고. 자, 연식은 2010년식. 누적 운행거리는 32만 킬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부하, 부하검사, 매연, 모드 1, 모드 2, 모드 3이 있죠. 자, 허용 기준은 다 15%였습니다. 15%인데 여기에서 매연 발생량은 0%입니다. 측정치가 0% 나왔어요. 모드 1에서도 0, 모드 2에서도 0, 모드 3에서도 0. 그럼 적합으로 나왔죠. 자, 연비를 5km를 타기 때문에 매연이 없다는 거예요. 매연 발생량이 거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0%입니다. 자, 최대 출력 허용 기준이 238마력입니다. 그런데 최대 출력 얼마나 나왔습니까? 281마력 나왔어요. RPM에서 281마력 나왔어요. 이게 길들이기라는 거예요. 순정의 길들이기, 순정 상태의 길들이기. 마지막 튜닝은 순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운전 잘하면 자, 매연 줄어들죠? 출력 향상되죠. 연료비 줄어들죠. 이런 과정을 시나리오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왜 안 가르쳐줄까요? 차를 너무 오래 써. 자, 자동차 부품업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부품을 많이 팔 수 있는데 많이 못 팔아. 그죠? 연료절감 겹체 이런 시나리오 몰라요. 중간에 한 개 잡아서 1% 2% 올려준다 해가지고 소비자 눈탱이 맞춰야 되죠. 뒤통수 한번 때려먹고 돈 받아야 되죠. 이런 진실을 알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연비 운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비 운전을 배워가지고 연비를 올리게 되면 자, 매연 감소되죠. 출력 향상되죠. 그리고 복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엔진 수명 연장된다. 엔진 헤드 보호된다. 엔진 블록 보호된다. 라이너 수명 연장된다. 피스톤 수명 연장된다. 캠 사표트 고장나기 어렵다. 출력 향상된다. 매연 감소된다. 오일 수명 연장된다. 터보 수명 연장된다. 인터쿨러 수명 연장되고 기능이 원상 유지된다. 엔진 보링 기간 벤츠 같은 경우는 100만 킬로 주기로 엔진 보링 합니다. 잘 타는 사람 200만 300만 갈 수 있죠. 자, 크랭크 축 원형으로 마모된다. 메탈 베어링 원형으로 마모된다.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 줄어든다. EGR 안에 카본 끼는 거 감소된다. 디페퍼 포집량 줄어든다. 그러면 또 디페퍼를 태우기 위한 연료 절약할 수 있다. SCR 요소수 또 적게 사용한다. 타이어 수명 연장된다. 정비비 줄어든다. 방어 운전해서 안전 운전되기 때문에 사고 감소된다. 미션 수명 연장된다. 미션 오일 오래 쓴다. 리타드 수명 늘어난다. 브레이크 패드 오래 쓴다. 브레이크 라이닝 오래 쓴다. 드럼도 오래 쓴다. 연료비 줄어든다.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연비입니다. 연비를 뽑기 위해서 천천히 기어가면서 엔진 달달거리고 부들부들거리면서 연비 아끼는 거 연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엔진에 무리를 안 주고 더 부드럽게 타면서 연비를 올린다. 이런 것이 기술이고 지식입니다. 자,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어떤 연료절감기 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요. 이런 복합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차를 조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조금 더 가르쳐 주는 거. 자동차 메이커보다 뛰어넘는 기술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왜 월간 연비 5km 이상 되는 차 데이터를 백업받아가 이렇게 분석을 할까요? 분석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자기 차를 너무 잘 쓰는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백업받아서 적당하게 자기네들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또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받는 겁니다. 자, 운전 패턴을 백업받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운전자가 못하는 것 부분을 일부 적용시켜주고 알려주면 차 좋다고 차 팔이할 때 잘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클레임이 걸린다, 하자가 걸린다 했을 때 차 안 좋다고 소비자가 집단 반발이 일어나면 자, 벤처 연비가 3km 배시해가지고 3km, 3.5km 탄다는데 그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면 5km 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타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클레임 방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매연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운전하니까 매연도 안 나와. 이렇게 운전하니까 출력도 향상돼. 이렇게 방어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적당히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보든 스카니아든 벤처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내 자동차 메이커 접근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요. 접근 못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미요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는. 국산 자동차요? 이거 따라가려면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이거는 운전자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앞서가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요 똑똑해지면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보다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속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수 산업들 거기에서 뭐 타이어라든가 정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넘어서서 그 쓰레기 시장, 연료 절감기 시장, 첨가제 시장 이런 시장들 상술에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뒤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놈이 없다면 이런 흐름대로 자기 스스로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 정보요? 남들은 안 줍니다. 저는 이 계통에 30년 쭉 해왔기 때문에 진실과 정직만으로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기꾼 너무 많아요. 믿을 놈 없어.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오픈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구매하는 소비자라 그러면 이런 진실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